돌아가시는 분들 나이대가 대부분 7, 80대 이상이란 말이에요. 네. 이분들의 학계 출산율이 한 3명 이상이에요. 그리고 제가 보면 진짜 상속세 신고하면 상속인들 자녀들 대부분 3명 이상이에요. 자녀들 각각 5억 원씩 빼준다고 했잖아요. 네. 배우자 10억 원까지. 그럼 자녀 3명이다 배우자 1명 있어요. 얼마? 25억 원까지는 세금이 0원이에요. 엄청 커져요. 기존엔 10억밖에 안 됐었는데. 오늘은 세무법인 리치의 이장원 세무사님을 모시고 상속세, 증여세에 대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네. 인용 선고가 났습니다. 맞습니다. 오늘이죠. 네. 75년 만에 상속세 개편안이 원래 5월달 처리 예정이었잖아요. 맞습니다. 국회에서. 국회 올라갈 거죠. 이쪽에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탄핵 때문에. 아 진짜 이게 저 오늘 딱 보자마자 이제 저야 뭐 이제 세금만 하는 뭐 세금 쪽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니까 네. 특히나 상속세를 제가 많이 하니까 그래서 보면서 다양한 생각 들었어요. 막 주택 세금 정책이나 뭐 어떻게 될 것인가. 네. 근데 사실 이런 큰 혼선이 일어나면 대부분 미궁 속으로 빠집니다. 근데 이제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75년 만에 상속세 개편안이 나왔는데 이게 뭔지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맞아요. 요거 먼저 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된다는 거야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이제 75년 만에 상속세 개편안이 나왔는데 좀 어떤 내용으로 나온지 말씀해 주세요. 우선은 제가 예를 들어서 뭐 20억 있다 죽었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네. 지금 대한민국 상속세는 20억에 대해서 총괄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뭐 공제 뭐 배우자가 없으면 5억 원, 배우자 있으면 뭐 10억 원 빼고 뭐 계산하는 건데 그럼 꽤 많이 나와요. 이제 내가 금액이 크니까 누진 세율 때문에. 네. 20억 정도면 뭐 이제 채무나 이런 액수를 봐야 되긴 하겠지만. 그쵸. 뭐 4, 5억 정도씩 나오세요. 그러니까 엄청 큰 돈이죠. 그쵸. 4분의 1이니까. 네, 커요. 꽤 큽니다. 그래서 엄청 큰데 요거를 이제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각 상속인.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이 피상속인인데 살아계신 분이 상속인이에요. 그래서 이 상속인이 받은 만큼 내는 거예요. 말 그대로 20억이 있는데 극단적으로 자녀가 10명이다. 네. 그러면 2억씩 줬다. 그러면 2억씩 각각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율이 낮아져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나라 상속세는 누진세율이라 1억 원까지는 10%야. 5억 원까지 20%, 뭐 10억 원까지 30%, 뭐 30억 원까지 40%, 30억은 넘어가면 50%, 뭐 이런 식인데 네. 그 누진세율이 높은 걸로 안 가니까 분산되니까 세금이 낮아지는 거고 두 번째로 더 낮아지는 게 이제 이유가 가장 핵심적으로 이거예요. 상속인마다 공제되는 건데 그 상속인 자녀가 기본 5억을 빼주는 거예요.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자녀 10명인데 네. 2억씩 줬는데 각각 5억씩 공제가 되니까 세금이 0원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아, 되게 좋네요. 확 줄어들어요. 아, 부담이 준다. 네, 그리고 배우자 같은 경우도 지금 방금 말씀드렸지만 배우자가 있으면 기본 공제가 5억이에요. 기본. 네. 최대 30억 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이것도 오케이 10억 원까지 늘려줄게. 기본 공제가 배우자 공제가 껑충 올라가요. 그리고 이제 가장 쥐약인 거. 제가 이제 웅달 책방에서도 많이 말씀드렸던 건데 돌아가시기 전에 10년간 상속인에게 증여한 것, 그다음 돌아가시기 전에 5년간 상속인 이외의자에게 증여한 것을 이 상속재산 포함해서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막 살아생전에 뭐 자녀에게 전세금을 줬네, 뭐네, 뭐 이런 거 안 걸려 하시는데 돌아가시면 계좌 10년치 걸 다 확인해서 한 번에 잡아내는 거거든요. 너무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기까지 말씀드릴 건데 요게 대대적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상속인은 10년간 포함되는 건 똑같은데 상속인 이외의자 5년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게 주로 누가 있냐면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손주. 손주 사랑해서 좀 주고 사위 며느리 형제. 그리고 이제 있으면 안 되는 사람 이제 내연녀 내연남이세요. 네. 내연녀 내연남 있으면 안 되는데 이런 분들에 대한 거를 이제는 아예 일원도 포함시키지 않겠다. 아, 그럼 사전에 증여하거나 뭐 이랬던 거 그냥 다 빼고 계산한다.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이 될 수 있어요. 자, 이제 임종을 이제 맞이하는 시점이 됐어요. 네. 부모님이 이제 아버지가 이제 곧 돌아가서요. 근데 계좌에 10억이 있어요. 그리고 이분은 알고 봤더니 상속 재산이 엄청 많아요. 뭐 1,000억이라고 해볼게요. 네. 무조건 50% 세율 구간이라고 해볼게요. 그쵸. 그러면 이제 현금성 자산 10억도 안 돼. 100억으로 하시죠. 100억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100억 원을 사위 며느리 손주가 있다고 해볼게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전날에 그냥 다 5억씩 줘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5억까지는 세율 구간이 20%밖에 안 돼요. 근데 이게 상속세 돌아가시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바로 50%의 세율 구간을 적용받아 버리는 거예요. 아, 그러면 30%나 낮게 내는 거잖아요. 근데 100억에 30%면 얼마예요? 30억 원. 그냥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렇게 증여만 해줘도 확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상속이 발생하면 상속인만 상속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살아생전의 증여는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도 줄 수 있잖아요. 그 친구도 줄 수 있는 거죠? 맞죠? 다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포함하지 않겠다라는 거니까 이거 엄청나게 파격적인 거예요. 와. 1억에 이제 상속세가 바뀌고 거기다가 이제 뭐 인적 공제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실제로 뭐 공제를 별로 안 썼어요. 그래도 배우자랑 자녀한테 다 필요 없고 미니멈 10억은 무조건 빼줄게. 뭐 이런 미니멈도 올라가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파격적인 이제 시스템으로 바뀌는 거죠. 근데 세무사님 이렇게 75년 만에 상속세 개편이라고 하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세금을 많이 깎아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변하는 이유는 뭔가요? 우선은 75년 딱 얘기 들으시면 진짜 너무 오래되지 않았어요? 제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더라고요. 1950년도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그때는 사실 상속세랑 증여세법 별도였어요. 네. 그러니까 그때 생긴 이후로 처음 바꾸는 거예요. 이 개편이 엄청난 거죠. 예, 기존에 다른 자질구레한 건 좀 바뀐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뜯어 고치는 건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개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기존엔 상속세가 그러게 대중적인 세금이 아니었어요. 보통의 세금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사실 찌르면 나와요. 그러니까 저 이런 식이에요. 제가 곧 찍을 건데 제 컨텐츠에서도 헬리오시티 갖고 있으면 얼마, 상속세 얼마 딱딱딱딱 하는 거 찍어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 한 채 갖고 있으면 5억, 3억 막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숨도 못 쉬게 턱턱 막히니까 요것에 대해서 이제 그 여야 모든 분들이 얘기했잖아요. 주택 한 채 있는데 상속이 발생해서 주택이 파는 일이 없게 만들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의 일환으로 이제 기획재정부에서 이 안을 낸 거죠. 그래서 진짜 이 개편안이 나오면 얼마나 그러면 상속세 내는 사람이 줄어드냐. 그쵸.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그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 지표 보니까 지금 돌아가시는 분들 나이대가 대부분 7, 80대 이상이란 말이에요. 네. 이분들의 학계 출산율이 한 3명 이상이에요. 그리고 제가 보면 진짜 상속세 신고하면 상속인들 자녀들 대부분 3명 이상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자녀들 각각 5억 원씩 빼준다 그랬잖아요. 네. 배우자 10억 원까지. 그럼 자녀 3명이다 배우자 1명 있어요. 얼마? 25억 원까지는 세금이 영원이에요. 엄청 커져요. 기존엔 10억밖에 안 됐었는데. 그쵸. 그러면 이 15억 원이나 늘어나면 얼마나 상속세 내는 비중이 빠지냐. 2023년 기준으로 보면 간단합니다. 80%가 빠져요. 낼 사람들. 네. 그러니까 지금 한 2만 명이 내거든요. 네. 상속세 신고하고 뭐 그런 식인데 여기서 80%니까 16,000명이 이제 상속세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거 보고 계신 분 중에 서울 경기권이다. 주택 한 채 있다. 주택 가격이 10억 넘어간다. 100% 상속세 내는 분이에요. 거의 그럴 확률이 아주 높은데 그분들이 거의 다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서민에게 이제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세금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근데 세금의 이런 대대적인 개편이 호락호락할 리가 없어요. 네. 제가 그거를 이제 지금부터 좀 말씀을 드려볼 건데, 네. 이게 3월에 기재부에서 이게 나왔고, 그 다음에 4월에 공청회를 엽니다. 그 공청회를 하는 곳에 그 학회에 저도 가입이 돼 있어요. 그래서 네. 저도 그걸 받았어요. 오려면 와라. 그래서 뭐 날짜 되면 가겠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5월 달에 이제 그 공청회 열고 별일이 없으면 요게 법회 국회로 넘어가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이걸 긍정적으로 제 채널에서도 여러 번 말했는데 조금 힘들 것 같다고 생각 드는 게 뭐냐면 오늘 그 뉴스 때문에. 대통령 파면. 예.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이제 결국은 이제 되셨잖아요. 네. 파면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60일 이내에 그 다음 대선을 치러야 돼요. 그러니까 벌써 이미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21대 대통령 선거 일정이 나왔더라고요. 쭉 나왔어요. 그래서 뭐 선거인단 등록하고 그 다음에 최종 신고 시작하고 그게 언제냐면 죄다 5월이더라고요. 그러면 5월에 지금 속된 말로 바빠 죽겠는데 과연 이게 이게 처리되려면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그 찬성이 더 많아야 통과되는 그렇죠. 거죠. 5월 달에. 그때 통과가 되면 26년과 27년에 시스템 구축한 다음에 28년부터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거 25년에 되는 것도 아니에요. 28년부터 한다. 25년 국회 통과되면 28년부터 해줄게요. 그만큼 대대적인 이제 변동이거든요. 네. 근데 5월 달에
와. 관심도 없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대선이 시작되면 어떤 느낌인지 아시잖아요. 대선 레이스는. 네. 진짜 목숨 걸고 하시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는 속된 말로 이렇게 저기 뒤편으로 밀리고 네. 어떤 분들이든 간에 이게 그걸로 나올 것 같아요. 공약으로 나올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러게 보여요. 나는 요렇게 깎아줄게, 나는 저렇게 깎아줄게 네. 하면서 그러니까 날 찍어줘라. 네, 맞아요. 왜냐하면 상속세가 이미 연초부터 그 계엄령 터지고 나서부터 파퓰리즘으로 바뀌었어요. 여는 이렇게 하겠다, 야는 이렇게 하겠다. 근데 서로 동의된 부분이 상당히 많았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럼 왜 통과를 안 시켜주시지? 그러니까 약간 교집합 생긴 부분은 먼저 해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안 해주시긴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 이런 이제 결론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또 이럴 수도 있어요. 지금 이렇게 혼란한 상황에 만약에 이게 통과가 돼도 이슈를 삼을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아니 내가 대통령 되면 이러게 하려고 그랬는데 왜 통과를 시켜버린다고? 이게 만약 그게 이제 자기 당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조심스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러게 뭔가 이제 그 엄청 중요한 분이 지금 이제 다 바뀌는 상황이잖아요. 이 상황에서는 제 개인적으로 경험인데 다 스탑이에요. 복지부동. 네. 올 스탑. 그리고 주인공 바뀐 다음에 뭔가를 다시 좀 하자라는 분위기로 분명 바뀔 것 같아요. 그러면은 5월에 이게 통과가 안 된 법안이 폐기가 되는 건가요? 폐기를 하진 않을 것 같은데 네. 문제는 이게 국회에 결국 올라갔는데 이거대로 안 돼. 네. 그러게 되면 제 개인적으로 시나리오는 이거예요. 매년 7월 말에 세제 개편안이 나와요. 네. 그러면 공약을 내셨던 분이 있을 거잖아요. 그쵸. 근데 제 장담한데 상속세는 무조건 공약에 한 줄은 쓸 것 같아요. 이게 많이 이슈가 여론에 됐었기 그쵸. 때문에. 그러면 한 줄을 썼는데 이제 그분이 당선이 되면 그거를 세제 개편안에 이제 지금 나왔었던 거랑 믹스 시켜가지고 나와서 26년에 요 정도 먼저 하시죠라고 단계를 밟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 생각은 들어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이게 진짜 될지 안 될지는 뚜껑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실제로 제가 그때 세무사님하고 작년인가 살짝 이야기 나눠봤을 때 지금의 국민의힘은 요 이제 증여를 받는 상속을 받는 자녀 수대로 5억씩 공제를 해주자가 아니었던 것 같고 더불어민주당은 그거 자녀 수로 하지 말고 그냥 기본 공제액을 높이자고 이렇게 맞아요. 좀 대립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 당시 시점에 사실 일괄 공제, 그러니까 그냥 지금 상태에서 그러니까 받는 만큼 상속세 내는 유산 취득세는 솔직히 말하면 여야가 말한 적은 없어요. 이건 기재부 아니에요. 지금 한 건 기재부 아니고 이런 식만 있었어요. 일괄 공제를 5억 원에서 그냥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이 5억 원인데 지금 이거를 8억 원이나 10억 원. 배우자 공제가 5억 원인데 한 10억 원. 요 정도 얘기만 있었어요. 거기다 이제 뭐 당마다 좀 다르지만 이제 그 여당 같은 경우는 이제 최고세율을 좀 낮추자. 네. 뭐 배우자 상속공제를 폐지하자. 그러니까 배우자한테 주는 거 다 빼주자. 뭐 이런 얘기였고, 그다음에 뭐 야당은 또 다른 의견이 있어요. 왜냐하면 최고세율 깎는 거는 부자 감세다. 그래서 그거는 건드리면 안 된다. 뭐 이런 의견이었고 유산 취득세 얘기는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혼선스럽죠. 이제 기재부 어찌 보면 이게 정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부 안은 유산 취득세에다가 말 그대로 자녀 공제까지 막 5억 원을 해줘 버리니까 여야가 생각하는 거랑은 지금 좀 달라요. 그러니까 여야 정부는 조금씩 생각하는 게 지금 다 다르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이제 새로 이제 대통령 당선되시는 분이 교통 정리를 좀 해가지고 이렇게 해보시죠라고 정리하지 않을까. 근데 그 시간이 또 걸려요. 그러니까 제가 걱정되는 거는 뭐냐면 저를 찾아오시는 사전 상속 이제 플래닝 하시는 분들은 애가 탄대요. 아니 작년에 된다고 하지 않았냐. 근데 올해도 된다고 하지 않았냐. 아니 3월 지금 기재부에서 낸 거 5월 통과되면 되는 거 아니었냐. 또 미뤄져. 애간장이 타는 거예요. 언제 또 돌아가실지도 모르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미리미리 어떻게든 이제 이 사전에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플래닝을 짜주는데 가장 획기적인 건 이 제도가 바뀌는 거거든요. 이게 저도 세무사님 얘기 들어봤을 때 만약에 정부 기재부안대로 되면 자녀당 5억씩 공제해주면 나는 뭐 30억 주는데 세금 한 푼도 안 내. 맞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미리 증여하면서 세금 막 몇 억씩 냈어. 근데 이거 통과되면 어떡해? 돌려받지도 못하는 거죠. 그렇구나. 그거죠. 돌려받지를 못하는. 네, 증여세 냈던 건 그냥 그대로 날아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물론 이제 증여를 해줬던 게 나쁜 건 아니죠. 왜냐면 그 자녀가 그 돈을 가지고 뭐 이게 개편되면 28년도부터니까 네. 3년간 그걸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가상자산을 잘 해가지고 네. 수익을 많이 창출했다 이러면 좀 나이스할 수 있잖아요. 자녀 입장에서 마중물이 필요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 세금을 돌이킬 수 없다라는 점.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저도 이제 사전 상속 이제 이렇게 상담해 드릴 때 요거 개인적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우선은 뒷전으로 좀 밀릴 것 같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결과가 나오니까 더 확실하게 말할 것 같아요. 이제 약간 뒷전이다. 28년까지 안 되니까 우선은 요거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새로 나오는 상황에 맞춰서 저는 누구보다 빨리 그걸 이제 해석을 해서 네. 이걸 안내해 드릴 거예요. 좋습니다. 또 이제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고 어떤 공약이 나오게 되면 또 초대해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때 5월은 분명 이제 그 대선 공약 관련된 유튜브 영상이 엄청 많아질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때 뭐 세금 쪽으로는 좀 한번 말씀 올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저희 2부에서 이어서 요즘 전문직 분들이 너무 힘들어 하신다고 하는데 아, 장난 아니에요. 네, 요 분들을 위한 좀 마케팅 요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요즘 그 세무사분들 뭐 뿐만 아니라 회계사, 뭐 변호사, 심지어 의사분들도 맞아요. 아 진짜 너무 살기 힘들다. 맞습니다. 전문직 돈 잘 번다는 거 옛말이다. 맞아요. 특히나 세무법인 하시는 분들이 월 500만 원. 근데 못 버시는 분들도 많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우선은 제가 지난달에 들은 뉴스인데 전 좀 충격 먹었어요. 그 제 동기 2명이 폐업했어요. 진짜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이 그 친구가 예를 들어서 망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네. 근데 그 누구보다 돈에 밝은 직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이제 수익이나 비용을 받는데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좀비처럼 그냥 따박따박 벌리는데 그 금액이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뭔가를 늘어나도 연애 벌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의 5천만 원만 버는 거예요. 근데 내가 바랬던 거는 이렇게 주구장창 갈아 넣었는데 내가 바랬던 금액은 이게 아닌데 그리고 내가 업력이 몇 년 차인데 그러니까 향상이 없는 거예요. 네. 우상향이 안 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이슈 때문에 터져, 뭐런 이슈 때문에 터져,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직원 인건비 올라가 막 하니까 이게 무슨 기장년 오히려 그리고 낮아지고 있고 막 하니까 너무 힘들다. 거기다가 이제 경쟁은 더 치열해지잖아요. 네. 가끔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댓글에 뭐 예를 들어서 연예인이랑 전문직 걱정은 누가 하냐. 걱정 좀 해주세요. 예. 진짜로 쉽지 않습니다. 예. 이게 또 유튜브라든가 어떤 홍보수단, 네이버 블로그 이런 걸 하면 좀 나아진다고 몇 년 전에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것도 쉽지 않다면서요? 아주 쉽지 않죠. 사실은 지금 제가 여기 촬영하고 있는 이제 웅다글 책방 같은 경우도 엄청 거대한 이제 채널이시잖아요. 사실 저야 이제 감사하게도 불러주시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지만, 사실 여기 한번 나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지금 엄청 많으실 거예요, 사실. 제가 그 생각도 들어요. 유튜브나 블로그는 진짜 기본이 됐죠, 진짜. 기본. 예, 이걸 모르는 게 없죠. 저 아직도 기억나요. 블로그 한 10년 전에, 완전 초창기 때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블로그 처음 나왔을 때. 이제. 네. 뭐 그런 걸 하냐. 지금 먹고 살기도 바빠 죽고 일 넘쳐나는데. 근데 그때 블로그를 선점하셨던 분들은 이제 아주 네임드가 돼서 올라갔고, 그 다음에 제가 좀 늦게 시작했지만, 제가 그래도 먼저 진입했다라고 하는 거는 전문 직군에서 유튜브인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제 고객분들이 이제 유튜브 유입이 더 많으세요. 왜냐면 영상이 친숙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두꺼비 세무사.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열심히 먹고 살고 있습니다. 이제 한 10만 정도 돼 가는데, 제 세금 컨텐츠에서 10만 되는 게 거의 없어요, 사실은. 그쵸. 몇 명 안 돼요. 진짜 손에 꼽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히 뭔가 마케팅을 했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그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는데, 이미 세무사회. 네. 이제 한국 세무사회에서는 제 유튜브 마케팅 어떻게 하는지 강연을 2번 정도 했어요. 그리고 이미 뭐 의사분들이나 변호사분들 그 모임에서 전문직 마케팅 어떻게 하는지 요청이 와가지고 오히려 거기 가서 강의를 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원래 이제 부동산이나 자산 관리 강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네. 느닷없이 그런 강의 들어오길래 그러시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방향성을 풀어드린 거죠. 그래서 풀어드렸더니 생각보다 이게 반응이 좋더라고요. 왜냐면은 이제 물론 인터넷에 이런 데 유튜브나 이런 데서 많이 보겠지만 전문직이 밑에서 이렇게 올려와서 한 마케팅 그 사례를 본 적은 없으신 거예요. 물론 이제 지금도 유명한 채널 막 하시는 분들 많지만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아직까지는 뭐 외부 그 업체를 써서 한 적은 없거든요. 유튜브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온전히 다 한 케이스라. 근데 이게 좋은 건 아니에요. 외부에 잘하시는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분한테 맡기는 게 낫다라고 결론을 제가 내렸기 때문에. 왜냐면 내가 근데 갈아 넣어보니까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서 이제는 그것에 좀 예를 들어 속된 말로 좀 나쁜 업체도 있을 거잖아요. 네. 당하는 거는 안 당할 것 같다. 아. 그래서 이 살아 숨쉬는 전문적인 마케팅을 좀 컨설팅 해주고 그런 상황이 좀 빈번해졌어요. 그래서 가끔 문의 오면은 이제 말해주고 변호사님도 말해주고 요즘 제일 많이 물어보신 게 사실 의사분들. 의사분들이 힘드신가? 우선은 이제 경쟁이 치열해졌죠. 아주 치열해졌고 그것도 좀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의사 파업. 네. 의사 그게 있고 나서 결국은 이제 시중으로 많이 나오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미용이나 이런 데서도 단가가 많이 낮아졌다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경쟁이 좀 치열해진 거죠. 그리고 변호사분들도 사실은 막 그 플랫폼 있잖아요. 유명한 뭐 어디 뭐 말은 다 있지만 연애 쓰는 비용이 어마무시합니다. 그 플랫폼에 우리 배달의 민족 이런 것처럼 돈을 많이 내야 돼요. 엄청 많이 내요. 1,000만 원 이상 내요. 월에만. 월천이요? 네, 월천 이상 내시는 분들 엄청 많아요. 변호사님들 중에. 와, 그럼 저 너무 많이 가져가는. 그래서 솔직히 제 친구 변호사도 야, 그럼 너 남는 거 있냐? 이랬어요. 그러니까 야, 그래도 어떡하냐? 거기 아니면은 일이 안 들어오는데. 와, 그 얘기를 듣고 야, 이게 진짜 쉽지가 않구나. 그리고 제가 왜 그거를 누구보다 잘 아냐면 저는 그런 업체들의 손익계산서랑 재무상태표를 보는 사람이잖아요. 그쵸. 이미 이제 어떤 이제 창업을 한다거나 이런 그런 것들 할 때 말해주는 마케팅을 이미 많이 했는데 그 중에 이게 전문직을 좀 더 승화된 거죠. 왜냐면 저는 전문직에 더 친숙하니까. 그러면서 제가 점점 느끼는 게 이번에 이제 책 쓰고 있는 책도 있는데 거기다 마케팅 섹션을 좀 넣었어요. 그러니까 세금은 속된 말로 돈 벌었을 때 내는 거고. 그렇죠. 돈 벌기 전에 돈을 벌어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누구보다 좀 자신 있는 섹션은 전문직이잖아요. 제가 전문직군들도 많이 만나고 나도 이제 나름 전문직군이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괜찮아요. 이게 좀 이제 전문직 마케팅 꼭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두 가지 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제가 이제 일이 부족하지 않게 된 것 같아요. 일이 감사하게도 많이 찾아주시더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수입료가 좀 방어된다는 표현이 맞을까요? 방어가 있다. 네, 왜냐면 저도 그 직원분들 모시고 들어가는 비용은 점점 커지잖아요. 네. 그럼 저도 손익분기점이라도 넘기려면 제가 생각하는 그 가액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 가액이 예전에 말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손실나면서도 막 눈물 머금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저도 몇 년을 했어요. 손익분기점 넘기는데 진짜 한 4, 5년 걸렸거든요. 처음에 개업하고. 왜냐면 저는 일반적인 기장을 많이 안 했었으니까.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상승곡선을 좀 타서 다행인 건데, 그 사업의 확장성을 좀 편하게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성공한 전문직 마케팅이 좀 어떤 방식인지 좀 말을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요즘 전문직 분들이 예전처럼 그냥 변호사 개업하고 회계사 세무사 개업하고 전화만 기다리고 있으면 절대 먹고 살 수가 없나요? 와,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장담한데. 이제는 정말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자격증 전문직 따면 이제 저 사람 탄탄대로 연론해 그거 아니다. 그렇죠. 내가 예를 들어 영업 루트가 엄청 탄탄했다. 네. 가끔 그런 친구 있어요. 금융권에 있다 나와서 그 기존에 알던 고객들 이렇게 좀 도와드리면서 네. 업무를 시작한다거나 뭐 변호사님들도 마찬가지죠. 사내 변호사 하시다가 나와서 그 회사 거 업무부터 시작해서 좀 확장한다거나. 네. 그러면 가능한데 그게 대부분 아니에요. 그리고 그게 대부분 미흡해요. 그렇죠. 내 실질적으로 사무실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미흡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전문직 마케팅에서 말해주고 싶은 거는 진짜 무조건 능동적으로 해야 된다. 능동적이어야 된다. 왜냐면 속된 말로 그래서 가장 먼저 나는 바빠 죽겠거든요. 개업하면 진짜 바빠요. 진짜 너무 바빠요. 별걸 다 챙겨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생각지도 못했죠. 다 머리 있으니까 컴퓨터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뭐 별거 있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사무실 하나를 이제 준비할 때 선반을 뭐를 쓸까, 벽하고 일하려면 뭐로 하지. 그쵸. 생각해보니까 더워지는데 에어컨 설치를 안 했네. 에어컨 설치하려고 하니까 이 임대인이 벽에 구멍 뚫지 말라고 하니까 순간 당황스럽고 생각지도 못한 거. 간판은 얘기도 안 나눠가지고 간판을 어떻게 달아야지 생각도 안 하고 미치는 거예요. 몇 개월 가거든요.
그러면 광고를 그냥 업체에 막 많이 수동적으로 맡기세요. 돈 내면 해주는 거. 네. 근데 이제 광고에 대한 공부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뭐 알아서 잘해주시겠지. 막 조회수 나오면 적당히 뭐 맞겠지. 근데 그 조회수가 과연 실질적인 조회수냐. 왜냐면 어뷰징이나 막 이렇게 그냥 막 쏴가지고 조회수 찍어내는 것도 있거든요. 말 그대로. 그러면은 이제 눈속임이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이제 그런 거를 몰라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내가 어떤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를 공부를 해야 표현을 하면서 이거 조회수만 이렇게 찍어내시는 거 아니에요? 전화가 한 통화도 안 오는데요? 이런 거를 말을 해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적당히 저는 배워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광고업체의 이제 트렌드랑 알고리즘은 너무 자주 바뀌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는 제가 직접 한 거거든요. 네. 블로그랑. 막 축척을 해야 되는 거죠. 능동적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느낀 거예요. 좋은 업체 선별하는 눈만 가지면 그 다음에는 좋은 업체를 맡겨도 된다. 너무 바빠지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정도는 좀 능동적으로 배웠으면 좋겠다. 첫 번째가 이거예요. 무조건 축척을 능동적으로. 자기가 깨져봐야 돼요. 근데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면 되는데 사실 전문직 하시는 분들이 블로그나 아니면 유튜브 같은 마케팅 해본 적도 없고. 맞아요. 사실 이게 맞아야 되거든요. 또 이게 취향이. 맞아요. 나는 이거 뭐 법무 이거 뭐 개편하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거에 관 조회수 막 300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300이면 많죠. 아유, 저 처음에 막 3 이랬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이게 유튜버냐 내가 전문직이냐. 그리고 시간을 굉장히 많이 잡아먹죠. 편집도 해야지, 썸네일 만들어야지. 장난 아닙니다, 진짜. 근데 그걸 실질적으로 할 수가 있나요, 그렇게? 저는 그래서 결국 몇 개는 포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결국 그래서 저는 대면 이제 컨셉 스킨십 있잖아요. 네. 요걸 조금 많이 포기했었어요. 왜냐면 한 분 한 분 만나면 고객의 마음을 얻어가지고 이제 수임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게 언제까지? 왜냐면 제가 언제 그때 속된 말로 현타가 왔냐면 제가 한 달간 그래서 무료 상담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오픈하면 아무도 잘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시면 무조건 무료로 막 1시간씩 해드렸어요. 3달 했는데 아무도 거의 안 맡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보만을 쏙쏙 빨아들이고 이런 적도 있어요. 아니 그때 무료 상담했는데 추가로 알려주기로 한 거 빨리 안 알려주냐고. 세입 계산해서 빨리 알려달라고. 빨리 얼마냐고. 문자로 보내라고. 이런 적도 있었어요. 나 세무서 왔는데, 당신 얘기 들은 걸로 내가 이제 무료 신고 그냥 할 거니까 얼마 나온지 빨리 말해달라고. 무례한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인지도를 쌓아야 되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를 지키는 방어 수단이기도 해요. 이게 이제 보시는 분들이 이제 소비자 측면에서는 불쾌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저를 막대하는 걸 막아줬어요. 그러니까 인지도가 쌓여서 죄송해요. 저 바빠서 직접 못 갑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 그럴 수도 있겠다. 물론 이제 욕도 하실 수도 있죠. 근데 저는 저를 지키기 위한 방어 수단으로 이걸 키운 거예요. 그게 이제 지표화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치화돼 있고. 네. 그런 면을 위해서라도 진짜 하셔야 돼요. 근데 말씀 주셨던 대로 저 처음에 지금도 그런데 블로그 글 하나 쓰는데 막 4시간씩 걸려요. 그러니까 술자리 없애야 돼요. 솔직히 말하면. 그 시간에 이거 쓰고 있어요. 주말에 하루 종일 블로그만 쓴 적도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대표님은 골프를 안 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배울 시간이 없어요. 사실. 사실 못 치는 거죠. 네, 못 치죠. 배우지도 않았고. 네, 할라 치면 하겠죠. 제가 막 이제 그런 기반이 없는 것도 아니고. 주변에서 골프장 좀 배워라. 이제 너무 많이 듣거든요. 네. 대학원 가서 한 3만 번은 들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그걸 할 시간이 없어요. 왜냐면 이제 이 영상이나 이런 것도 사실은 아시다시피 뻔한 거 찍으면 아무도 안 봐요. 맞아요. 정말 계속 새로운 트렌드 알고 연구해가지고 찍어야 되는데 연구하려고 저는 맨날 기사 보면서 연구해가지고 그걸 찍는 거거든요. 쉽지 않아요. 그리고 영상 찍는 거, 편집하는 거 배우셔야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도 필요해요. 왜냐? 내가 편집하는 법을 알아야 편집치고는, 그러니까 인하우스로 내가 직접 내부에서 이제 마케팅을 하고 있다. 네. 왜냐면 요즘 법무법인들은 인하우스에서 직접 직원들 뽑아가지고 마케팅을 하거든요. 네. 근데 내가 편집하는 법을 대충 알아야 시킨단 말이에요. 그쵸. 그걸 내가 편집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10분짜리 아시잖아요. 편집 한번 하면은 좀 갈아 넣었다 그러면 하루 그냥 넘어가요. 하루 그냥 꿀떡입니다. 사실 아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썸네일 하나 만드는데 썸네일 그냥 어디 가서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웃기는 소리죠, 진짜. 맞아요. 썸네일 그 문구 하나에 2-3시간씩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해봐야 제가 편집자한테 말을 할 수 있더라고요. 여기 이렇게 바꿔봐. 예. 그리고 편집자분들도 가끔 그래요. 왜냐면 이제, 이분이 아무것도 모르구나라고 해가지고 가끔 게으름 피우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을 내가 결국 방어하는 거야, 진짜.
이 전문직 마케팅 결국 나를 방어하는 측면이라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성공하는 전문직 마케팅 하려면 또 전문직 분들한테는 책이라는 게 꽤 중요하다면서요, 대표님? 아주 중요해요.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가 쓴 책은 아무도 안 읽어요. 맞습니다. 이게 읽은 분도 있어요. 읽고 그다음에 저한테 사인도 해달라고 하시는데 아직도 부끄러워요. 사인하는 거는. 네. 사인이 아니라 이 문구 써드리는데 근데 이제 거인의 정원이라고 아주 좋은 출판사가 있습니다. 네. 웅달 책방 대표님이 이제 운영을 하시니까 네. 이런 이제 책을 낸다라는 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의 전문 지식을 드러내는 2만 원짜리 명함인 것 같아요. 아, 명함이다. 네. 사실 명함이 한 2, 3만 원 해요. 그럼 100장이 2, 3만 원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에 대부분 이제 200원 꼴이란 말이에요. 그쵸. 근데 책은 대부분 2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래 말씀드려요. 2만 원짜리 명함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게 효과가 100배 정도 많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전문직군들이 약간 책 쓰는 걸 꺼려하고 어려워하시는데 물론 어려워요. 정말 어렵죠. 네. 아시잖아요. 책 써보셨으니까. 그쵸. 책은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에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인사이트 있게 써야 맞아요. 써도 팔릴까 말까죠. 맞아요. 진짜 이 말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쓴다라고 제가 항상 권유를 해요. 책을 써야 된다. 그래야 내 신빙성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줄 때 난 명함 안 준다. 책 드린다. 사인해가지고 그러면 효과가 얼마나 좋겠냐. 아니 이런 책까지 쓰신 분인데 당연히 업무 잘하겠지. 전문성 뛰어나겠지. 신임도가 확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이제 책 쓰는 게 이제 가장 먼저 물어보시는 게 이제 책 쓰는데 얼마 걸려요? 이건 대중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갖고 있는 전문 지식이 기존에 정리한 게 많았다. 그러면 금방 써요. 생각보다. 그쵸. 특히나 블로그를 미리미리 하셨던 분들, 콘텐츠 금방 뽑아냅니다. 글 쓰는 연습이 돼 있거든요. 그쵸. 근데 그런 분들이 아니면은 정말 오래 걸려요. 맞아요. 어떤 분은 제가 아시는 분은 거의 1년 걸렸는데 결국 어떻게 했냐면 진짜 속된 말로 옛날 스타일로 절 가서 쓰셨어요. 아이고. 절 가서 한 2주간 바짝 쓰시더라고요. 진짜로. 그래서 책을 쓰시는 걸 권해드리고 그 말씀 하세요. 내 책이 팔리겠냐? 안 팔린다니까요. 책을 팔릴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책으로 대중한테 물론 잘 팔리게끔 써야 되는 것도 있지만 대중분들이 관심 가질 만한 주제로 명함처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여러분들의 채널을 운영하는 거죠. 그쵸. 왜냐면 거기에 책을 한 번 쓰려면 대부분 아시지만 꼭지가 40꼭지 정도 나와요. 그럼 책 쓰면서 그 시간 동안에 그걸로 유튜브를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에 응용해서 말할 게 원소스 멀티 유저 당연히 하셔야 돼요. 블로그 쓰고 그걸로 유튜브 찍은 다음에 모아서 책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 승화 과정은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네. 이거를 안 하신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아닙니다. 진짜로. 이건 그냥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요거 책도 대표님 요즘 보면은 자비 출판이라서 돈만 내면 출판해 주는 게 이제 그런 책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출판사 분들이랑 피드백을 받으셔야 돼요. 자비 출판은 결국 내가 속된 말로 돈을 넣어서 찍는 건데 네. 출판사 분들을 그때 만나서 마케팅을 배우셔야 돼요. 왜냐면 출판사 대표님이나 출판사 분들은 그 딱 시각이 있으면 누구보다 트렌드에 밝아요. 그래서 이런 시각은 좀 아니고 이렇게 바꿔보는 거 어떠냐. 그다음에 내가 갖지 못한 시각을 갖고 있어요. 전문직군들이 가끔 그런 생각을 하세요. 내가 여기 전문직인데 그럼 당연히 내가 여기 매출 구조 잘 나오는 거 방향을 내가 당연히 더 잘 알지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대중이 원하는 시각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시각이 언어로 바꿔주는 편집 작업도 해주고 그다음에 표지나 이런 것들 내 눈보다 더 정확한 눈이 많아요. 그건 진짜 출판사 대표님들이나 출판사 직원분들이 그게 엄청 뛰어나요. 그리고 제목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쵸. 제목 제일 중요하죠. 책에서 중요한 건 제목이랑 그다음에 앞에 머릿말이랑 목차랑 50페이지까지가 제일 중요해요. 서점 가서 이 책 재밌어 보이는데 들어서 30페이지, 50페이지에 서서 읽거든요. 그리고 사냐 마냐가 결정돼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를 모든 걸 끌어주는 건 진짜 출판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출판사분들에게 픽업을 당해야 된다. 근데 내가 처음 책을 쓴다? 픽업 당할 확률 장담합니다. 아주 낮습니다. 아주 낮아요. 저희랑 책 한 번 쓰시죠라고 내가 유명하지도 않는데 누가 해주겠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악순환이지만 유튜브를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블로그랑 유튜브를 먼저 해서 조금 내가 이제 팬심이 생기면 출판사분들도 먼저 연락 오기도 하고. 내용이 좋네. 맞아요. 이분이 이게 가지고 있는 컨텐츠가 신선하네. 필요한 캐릭터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좀 더 말씀드리면 제가 책을 6권째 쓰고 7권째 쓸 때 이제 약간 다른 출판사분들이랑 일을 해보려고 네. 경제 서적만 쓰는 출판사 70군데를 리스트업을 한 다음에 이메일을 다 보냈어요. 제 책 원고 쪽 일부 이렇게 각색해가지고. 네. 그냥 보내면 당연히 아무 말도 안 해주세요. 당연히 원고를 어느 정도 쓰고 나는 이런 형태를 쓰려고 한다라고 보냈죠. 그래도 몇 권 썼잖아요. 네. 제가 몇 군데 연락받았냐면 2군데 받았어요. 70군데 중에 네. 6권이나 책을 썼는데. 그래갖고 제가 나는 진짜 고작 이 수준인 거야 지금. 그러니까 자기 위치가 빨리 박살이 한번 나셔야 돼요. 박살이 나야 이게 좀 이게 아니구나. 내가 지금 공부해야 되겠구나. 좋습니다. 그럼 저희 또 이어서 3부에서 요즘 폐업을 피하는 방법. 자영업자분들이 너무 힘들잖아요 지금. 장난 아닙니다.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지 그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